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의 홍진규라고 합니다. 인류세라는 이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류세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름 붙이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고요. 이 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아직 국제층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류세를 새로운 지질 층으로 인정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지만 꽃이 아니었던 게 이름을 불러서 꽃이 된 것처럼 인류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사이언스, 과학과 가위, 시저라는 말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과학과 가위가 앞에 세 글자가 똑같습니다. SCI. 저 과학이라고 할 때 사이언스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그 안다라는 뜻이 자른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가위의 SCI라는 영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자도 사실은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환원주의라고 부르는 과학적 어프로치는 대부분 다 저렇게 나누죠. 분자를 원자로 나누고 핵으로 나누고 전자로 나누는 이해 방식을 취하는데,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생태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자가속기처럼 개구리를 이렇게 쏴서 다 산산분해냈을 때 죽죠. 산산조각 낸 개구리를 각 부품을 이해한다고 해서 개구리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물론 저런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류세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치가 하나가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개별적인 사항이 합쳐지면 다른 상황이 나오는, 그래서 이름을 좀 붙여보기 전에 상호작용 측면에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대자연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대,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시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홀로세라고 할 때 영어로는 홀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신이라고 하는 뒤에 붙는 세라는 단어는 고생대, 중생대에 있는 지질시대에는 붙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뉴라는 뜻이고요. 홀로라는 말은 영어로 홀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홀로세는 직역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얼마 못 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지난 300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의 변화입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바뀐다든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요. 이 그림은 지난 15,000년 동안의 기온 자료를 보고 계신데, 한 12,000년쯤, 10,000년 전쯤에 갑자기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탄한 기후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홀로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10,000년 전쯤에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구석기 시대가 끝나가면서 신석기 시대가 나오는 그런 문명의 시작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들은 대체로 아라비아 반도와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지역에 몰려 있고요. 10,000년에서 8,000년 사이에 대규모의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인류 문명이 꽃피우게 됩니다.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 지역에 물이 부족하지만 저 당시만 해도 풍부한 물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물이 없어지면서 도시의 흥망성쇠도 바뀌는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자연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요. 지난 한 2,000년 동안에는 온도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중세에 따뜻한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17세기쯤에 굉장히 추웠던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기후에 계속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입니다. 바로크 양식에 비해서 고딕 양식은 창이 굉장히 많고 넓고요. 바로크 양식은 굉장히 창이 좁죠.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고딕 양식으로는 추워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그림은 156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를 모사하고 있고요. 동방박사가 방문한 상태를 그린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은 똑같은 화가가 1563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156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동방박사 3명과 누가 누구인지 금방 가늠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똑같은 주제인데도 1567년이 되면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563년과 67년 사이에 이 화가가 살던 벨기에에 엄청난 추위가 있었고요. 그 추위 이전에는 고난의 상징을 더러운 마곡간으로 상징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추위가 오고 지나간 후에는 고난의 상징을 겨울에 내린 눈과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것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북미에 발달했던 인디안 문명들, 마야 문명도 전부 다 가뭄에 의해서 도시가 망가지고 없어지고 흥망성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류 문명이 시작한 홀로세 10,000년 기간 동안 굉장히 의존하면서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자연의 힘에 굴복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만 하면 동물이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도 하지만 흡수도 하면 식물이라고 봅니다. 가장 식물스러운 식물은 열대 우림에 있는 나무고요.
것이고요. 가장 동물스러운 동물은 당연히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내보내는 화석연료는 어마어마하니까요. 저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 그림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그린 그림인데요. 거의 5천만 년 전까지는 400ppm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올라간 적이 없고요. 저 뒤에 시나리오상 보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2000ppm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우리가 급가속, 대가속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것들이 195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가 증가도 했고요. 그다음에 비료양도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에 녹색혁명이 있어서 볼락이라는 사람이 병충해 죽지 않는 밀을 개발하면서 식량 생산이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산화탄소가 늘면 식량 생산이 는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1만 년 전에는 야생 동물과 인간의 질량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작 1% 정도였다면 지금은 인간이 키우는 가축과 인간이 야생 동물의 질량과 잽이 안 될 정도로 많아진 것이죠. 인류의 흔적이라는 곳에 찾아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우주에 쓰레기도 있고요. 이제는 도시에 불빛이 많아져서 밖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은하수가 당연히 보이지도 않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인류세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화입니다. 아까 제가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는 역마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역마살이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육지 면적의 고작 한 1%, 2% 정도 수준이지만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새로운 이주의 물결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주 전 세계에서 130만 명 정도가 도시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전의 인구가 130만 명 정도가 되니까요. 대전 인구 정도가 매주 도시로 이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 세계 자원의 4분의 3을 쓰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대부분 일어나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코로나를 따지면 코로나 환자의 90% 이상이 도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대략 한 400만 명 정도가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인구가 4분의 1 정도 되는 현재의 도시는 굉장히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고대 도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가뭄이나 홍수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통신과 운송수단이 없어지는 순간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인류세가 위험하냐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호모 데우스, 거의 신이 되는 상태죠. 뭐든지 할 수 있고요. 태평성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 것이 식량을 문제를 일으키고요. 살게 되는 집이 물에 잠길 수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폭포 위에 있는 저 사람처럼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은 아프리카 북부의 동굴 속에 남아있는 그림인데 배도 타고 있고 물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요. 사실 그린 사하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사하라 사막은 아래쪽에 있는 곳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 한 10,000년 전쯤에는 저렇게 사하라 사막이 아니고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100년, 200년 사이에 순식간에 사막으로 바뀌었고 현재도 사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우리에겐 안 좋은 거지만 저런 임계값, 특정 지점을 넘어가는 것 저렇게 바뀐다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나무가 다 죽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별을 재배할 수 없다면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런 사례가 지구 역사 속에 보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완화시키고 인류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매우 어렵고 철학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우리 후손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17가지를 잘 보시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부터 시작해서 평등 문제, 온갖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모 데우스란 입장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에게 먹이를 준다든지 햇빛을 반사시킨다든지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땅에 묻는다든지 많은 걸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기술들이 급변하게 나가고 있는 2050년에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는 인류 재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IPCC라고 하는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토인비라는 사람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류에 있는 문명은 모두 다 자살의 형태로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어 제목은 빅 레쳇이라고 해서 톱니바퀴인데요. 톱니바퀴는 한쪽 방향으로 굴러가는 톱니바퀴고요. 인類문명은 절대로 뒤로 간 적이 없고요. 그리고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거를 잠깐 멈추는 도끼가 나타나는데 그 도끼가 나타날 때마다
인류 문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도끼가 사실은 내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신용 목사님 담론이라는 책에 나오면 공부의 시작은 머리, 가슴, 발로 간다고 돼 있고 그동안 사실로만 알고 있던 어떤 인류에서의 사실이 굉장히 큰 문제구나라는 마음속에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지구의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직접 발로 뛰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눈을 감고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